역사학도로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이 회화록의 대화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 전에 쓰신 저서 근대 이중과제 한반도의 나라 만들기의 덧글에도 부분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낙정 TV에서도 몇 번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저서의 덧글에서 이제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일제 잔재가 우리 기득권에 좀 짙게 남아있는 흔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최근 외교 행보를 보면 그 말씀이 좀 들어맞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점이 한층 더 노골화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 몇 달 전에 발표한 정부의 강제동원 이른바 해법, 일본에서조차 굉장히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이 일본 정부의 좀 무리한 요구들도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민들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경쟁 이런 좀 거창한 어떤 국제 정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일본의 비위를 굳이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좀 이례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좋아야 하고 당장 회복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일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윤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좀 일본을 여전히 우리의 근대화 모델로 보는 그런 일제 잔재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부는 이것이 그 조치가 식민지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이나 심지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마치 어떤 반일만을 내세우는 민족주의의 발현이라고 보는 시각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 역시 그런 일제잔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저서의 제2장이죠. 네. 제2장에 2장은 이제 따로 3.1 일에 얘기를 쓰다가 3.1 운동 그걸 이제 그 책에 실으면서 덧글을 하나 달았어요. 직접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1절 경축사에서 친일 장제 청산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좋은 경축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다만 그 친일 잔재라는 표현은 조금 문제를 너무 좁힐 우려가 있다. 친일 잔재 그러면 일제시대 친일파를 생각하고 또 그 잔재가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거의 일본의 앞잡이 비슷하게 노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친일파 할 나이도 아니었고 선대가 반드시 친일파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친일 잔재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그 인물 위주로 한정이 되고, 또 해법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인 청산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청산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또 청산 대상과 아닌 사람의 그 구별도 지금은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제하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그 후에 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이 분단 국가 건설에 친일 세력이 대대적으로 가담을 했고, 그러나 친일 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승만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쨌든 뭐 항일 투쟁을 한 사람 아니에요. 항일 인사와 친일 잔재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분단 정권을 만들었고, 이게 나중에 분단 체제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 분단 체제 특유의 일제 잔재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걸 분석해야지, 친일 잔재란 말 가지고 좀 미흡하다 하던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요, 이거는 일제잔재라는 말도 너무 점잖은 표현 같아요. 일본을 우리가 지향할 근대적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근대주의에 몰입돼서 그렇다. 지금 보면은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사실은 몰상식하게 굴어가지고는 앞으로 뒤집힐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일본하고도 좋게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좋게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좋게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좋게 지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양상은 미국이 완전히 그 예속을, 종속을 강화하고, 중성을 맹세하고, 저렇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도 그냥 미국이 그러라고 그러는 게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윤 대통령 개인의 또는 그 주변 인사들의 친일적 성향도 작용했겠지만은 이거는 미국이 구상하는 미국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중간에 일본을 이제 마름으로 두고 한국이 똘마니 노릇하는 소위 한미일 협력 체제 그 구상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근대주의다 뭐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너무 후하게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령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죠. 자기들은 이제 그걸 처리해서 보내니까 처리수 방기라 그러는데 처리수라는 게 뭘 처리한 거예요? 오염수를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 외무성하고 어떤 회사하고 회사 간부 사이에 그 주고받은 대화에 기록이 나왔잖아요.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선 이제 우리가 참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IAEA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에요. 규제하거나 또는 해양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핵무기 만드는 데 쓰지 말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나온 그 충격적인 그거는 일본 정부가 IAEA를 매수해 핵폐수 방수를 승인하게끔 했고 보고서 문구들이 수정됐다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다루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고 알프스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3개 어류 모니터링 시료에서 OBT가 관찰되지 않음을 추가하는 등 많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 받은 특정 인사도 거론이 됐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일본 외무성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가지고 뭐 대책회의를 하고 뭐 하고 물론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지만은 그게 아주 난리법석이 벌어지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 그러냐 일본 외무성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부정하는데 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는 강제동원 한 적도 없고 위안부 일본 정부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야. 일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는 다 근거에 있어서 하는 말 아니겠냐.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폭로가 정확한 사실인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야. 일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는 그게 다 근거에 있어서 하는 말 아니겠냐.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폭로가 정확한 사실인지 또 100% 진실은 아니라도 몇 프로 정도의 사실에 근거한 건지 이거는 언론기관들이 각자 점검을 해야죠. 지금 소위 레가시 언론에는 여기 한 자도 안 나오잖아요. 오염수에 대해서 뭐 국민이 우려한다, 일본의 어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기사까지는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한 점검하고 자기들이 독자적인 탐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보도하고 확실치는 않더라도 언론인은 레가시 언론인, 비레가시 언론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언론인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들은 나쁜 언론인이죠. 지영 씨 질문에서 조금 엇나간 건 아니고 오염수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작태는요. 신념을 갖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거의 그냥 마름 밑에 또 그 하수인 수준의 그런 작태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어지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년 9월에 그 일본 지식인들과의 국제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시고 여기 백내청 TV에서도 소개를 해주셨던 글 중에서 뽑아봤는데요. 선생님께서 당시 대화에서 일본인들이 윤석열 정부 수립을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오인하고 일본 정부가 요구해온 해결책을 얻어내더라도 한반도 역사의 큰 물결에 한 번 더 휩쓸려 떠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뿐만 아니라 일련의 조치들을 보고 있는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조치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일본이 정부가 기대하는 화답 없이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말씀과 이 전문가 예상을 참고를 해보면 오히려 일본 정부가 촛불 정신대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윤석열 정부의 이런 해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이 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합의를 성급하게 또 부당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는 나도 뭐 일본 정부가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와시다 대학교의 평화연구소인가 거기서 주관한 좌담회였는데 청중들이 거기서 있었고 나는 여기서 줌으로 참여했는데 그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오래가리라고 믿고 이렇게 추진하는지 아니면 알면서 추진하는지는 그건 내가 단정할 수가 없죠. 모르겠어요.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나 서로 그쪽에서도 윤 정부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더라도 나야 건전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있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더 얻어내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그야말로 온갖 것 다 내주고 그 반대로 무슨 뭐 새로운 약속이라든가 사과의 말이라든가 이거 못 받고 왔잖아요. 그러고서 얼마 안 가서 기시다 수상이 바로 서울에 또 왔어요. 자기 말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에 어렵게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담례로 왔다. 또 뭐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이런 명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의심하기를 요 만만한 친구 있을 때 빨리 가서 한 건이라도 더 내놓고 우리 입장을 아주 붙여놓고 오자 하는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일본 사람들은 그런 계산이나 외교 능력이 우리 정부에 비하면 훨씬 탁월하거든요.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든 안 이루었든 또 앞으로 5년이 지속되든 안 되든 하여간 하루라도 빨리 한 건이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탐 대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일본도 조금 그때 백낙청 얘기라도 좀 들어둘 걸 그랬다 하고 반성을 할 것이고 백낙청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뭐 해가지고 그 이상한 정보가 잠깐 들었었다고 해서 그들하고 뭐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이게 굳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이웃으로서의 존중심을 갖고 외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봐야죠. 이 책에 마지막에 황정화 평론가가 해설을 써붙여줬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결과적으로 이 대결의 성격을 간파하고 터무니없는 인물을 내세우면서까지 간절히 싸운 쪽은 오히려 반촛불 세력이고 그들과 맞선 이들은 스스로를 뒷받침할 강력한 힘의 원천인 촛불혁명을 제때 소환하지 못했다.
촛불혁명이 화두라면 망각이야말로 혁명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기에 지난 대선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반촛불 세력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반대로 촛불의 주체들이 촛불혁명을 제대로 소환하지 못했고 그 지점에서 선거는 이미 어려운 싸움이 되었다라는 사후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직전에 논의했던 일본 사례와도 좀 연결시켜 본다면 윤 정부를 포함한 반촛불 세력은 그만큼 좀 조급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과감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시는지. 소위 반촛불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당, 또 국민의힘당 후보, 그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을 했고, 그들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손쉬운 증거를 댄다면은, 그때는 지금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서로 헐뜯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동단결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이준석 당시 대표, 홍준표, 유승민까지도 했고, 안철수라는 사람은 다른 당으로 나와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그러다가 합류를 했고, 황교안 무슨 다 뭉쳐들었잖아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오래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때는 뭉쳐들었죠. 근데 반촛불 세력을 얘기할 때 내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 우리 사회 안에서 촛불 대 반촛불의 전선, 또 지난 선거를 두고 얘기한다면은 2기 촛불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 간에 그어진 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어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국힘당 쪽이 더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그 동조하는 세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가 0.73%밖에 안 났다는 걸 보면은 그들의 간접적인 협조 없이는 저쪽이 못 이겼다는 건데, 이쪽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 내에 기득권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요즘 수박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지목받는 사람들 외에도 더 많은 숫자가, 저 이재명이 같은 저런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다 뒤집어놓는 것보다는 그 당시로 말하면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윤석열이 되는 게 낫겠다 하는 세력이 꽤 많았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해설자나 논평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패배했는데, 물론 어쨌든 진 것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그 지지 세력이 모자랐던 거죠. 그만큼.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2기 촛불 정부 건설을 분명한 목표로 세우고 촛불 대 반촛불의 구도로 갖고 갔으면은 그 정권 교체 프레임을 깨고 승리할 가능성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일이고, 선거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촛불 얘기 전혀 안 하고 촛불 시민들한테 따로 호소도 안 하고 한 것은 소위 이제 민주당 촛불 2기 정부가 아니라 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걸로 민주당을 대동단결시켜서 어떻게 해볼까 했던 건데, 그게 끝까지 안 됐잖아요. 예. 민주당 4기 정부도 이재명이 네가 하는 거 싫다 하는 사람들이 당내 기득권층에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잘 안 풀리니까 막판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촛불 시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나왔는데, 내 느낌 말하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간격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선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서 이재명 씨가 당 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또 분명하게 2기 촛불 정부 건설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임기가
일단은 내년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저는 아직 감은 좀 이제 안 오긴 하는데요. 당장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어떻게 거치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가면은 대선은 없고 총선을 먼저 치르겠지만은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학자라면은 또는 언론인이라면은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감안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 다음 대선은 총선 이후 2027년에 열릴 수도 있고 빠르면 총선 이전에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지금 이미 많은데 그렇게 될 거라고 단언하는 건 학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언론인도 그렇게 단정하는 건 언론인으로서는 그거는 부당한 태도입니다만 그러나 진실을 이렇게 이모저모를 다 검토해가지고 독자들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게 만드는 2024년 총선 이전에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많은 언론인들이 알게 모르게 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뿐만 아니죠. 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나는 아까 얘기하던 교양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양인이라면 여러 가지 그 현실의 변수들을 중요한 변수들을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의 어떤 시나리오를 미리 예단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우선 2016년, 17년 그 촛불 대항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5년이 아닌 4년 만에 물러났잖아요. 지금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4년까지도 길고 되도록이면 금년 내에 윤석열 정권을 2000년도에 끝장내자 하는 사람들일 텐데 바람직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너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거냐? 이것도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석을 하려면은 2016, 17년 당시하고 2023년에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의 구성이나 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아직은 당장에 뭐 탄핵을 한다든가 무슨 자진 퇴임을 강요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 갔지만은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박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뭐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났는데요. 지엽적인 하나의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에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활동을 했던 시기에 특수활동비 내역을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기사를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면이 있는데요. 이 예시를 드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퇴진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일단 그 박근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결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소한 차이로 지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뭐 직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제 이른바 민주 세력들이 많이 실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계속 희망을 품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와중에 어떤 박근혜 정부의 반칙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불붙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윤석열 정부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제 촛불 시민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윤석열 정부의 반칙의 사례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좀 밝혀내는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16년, 17년에 리바이벌은 없다 하는 주장을 해왔어요. 네. 역사에서 이제 그런 사건의 리바이벌이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막스는 역사가 되풀이될 때는 처음에는 비극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소극, 웃음거리, 저질 코미디로 되풀이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저런 근사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일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 행동 같은 게 나는 그건 중요한 움직임이지만은 이번에는 그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지. 2016년에 촛불 대항쟁 때처럼 그것이 거기서 힘에 합쳐서 국회 탄핵 결의를 이끌어내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판결을 받아내고 그런 시나리오를 또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는 법률 위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져요. 그렇게 점잖게 법률 위반을 따지는 동네니까 일단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사람이 무슨 못된 짓을 하고 뭐 얼마나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한 것보다도 구체적인 범법 사항이 있냐 없냐나 따질 겁니다. 근데 나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범법 사항은 지금 차고 넘쳐요. 이미 박근혜 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잔뜩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강제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민중의 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세력이 집결이 돼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집결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범법 사항도 중요하지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박근혜 때도 사실은 세월호 사건 같은 거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월호 문제 가지고는 그 판결을 안 했어요. 그 제외했거든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법하니까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그 동력은 사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 대통령이 우리 그 전통적인 개념이죠. 우리 국가를 다스릴 도덕적인 자격이 결여됐다는 그런 인식이 더 작용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인식도 퍼져 있고 범법 사항도 차고 넘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런 여러 세력을 누군가 교합해가지고 자발적인 퇴진을 이끌어내든가 뭐 또 탄핵을 하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이렇게 모이는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세월호 못지않게 끔찍한 사건이 바다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도 있고요. 촛불 행동도 2016년 그때에 비하면 뭐 규모가 비교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종교계 학계 이런 데서 벌써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나는 그 당시하고 제일 큰 변수는 노동 운동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 낮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실제로 그 조직력이나 이런 걸로 좀 노조만한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사실은 그 촛불 집회 먼저 시작한 게 민주노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작 판이 커지니까 민노총이 거기서 밀려났습니다, 거의. 왜냐? 노동운동에 대한 존중심이 그냥 없는 시민들이고 대개가 특히 그들은 민노총 지도자층의 그 낡은 레토릭 그런 연설하면은 금방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관리본부에 노동단체들이 참여를 했지만은 민주노총이나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데는 좀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국민 정서가 그랬던 겁니다. 지금은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국민들보다 앞서 나가면서 퇴진운동을 주장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퇴진운동 자체는 노조 밖에서 먼저 불 붙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노동을 3대 개혁의 제1 과제로 설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었고 또 다친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조폭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매우 타협적이고 협조적이던 한국노총까지도 지금은 반정부 운동에 나서고 있단 말이죠. 나는 이것이 2016년, 17년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원래는 이게 사회운동이었어요. 사회운동이고 뭐 심지어는 이제 혁명운동이기도 했는데 그게 점점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랄까?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당해왔는데 그것을 씻어내고 노동운동이 새로 탄생하는 기회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 정세에서는 노동운동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정말 이 촛불 혁명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진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저런 그 정세를, 구체적인 정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럼 여기에 나는 뭘 보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고민해야지. 고민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뭐 지식인이랍시고 내가 잘 아는데 지금 뭐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너무 될 거라고 속단하는 거는 지식인다운 태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 도와주는 일밖에 아니라고 봐요. 내가 너무 과하게 나가나?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네. 될지 안 될지를 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되기를 바라는가 스스로한테 묻고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그렇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옆에서 설득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은 내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은 뭐 그걸로 끝이지만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계속 품평만 하고 전망만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사막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유교적인 대학 공부도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우리 처음 얘기 시작할 때 표현으로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죠. 오늘 그 선생님과 긴 시간 대화 나눴는데요. 회화록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저서 작업도 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은 편이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또 오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또 새로운 말씀 해주셔서 저한테 큰 배움이 되는 자리였고 그 새로움이 어디서 나오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계속해서 이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배움을 또 얻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백나종TV가 항상 번성하고 즐겁고 또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정TV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더 이 회화록 가지고 공부길 프로그램을 만들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이 쳐주시고 내내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